계속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중개업을 하는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많은 빈도수가 높은 게 주거용 건축물일 것 같고 그 다음이 아마 토지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비주거용 건축물도 역시 빈도수는 많습니다. 뭐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비주거용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토지도 역시 그 많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보다도 어떨 때는 이제 더 금액이 크고 또 이 하자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더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쫓아오셔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토지는 뭐 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구도를 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여기 이제 매매 토지는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교환, 임대 이 두 가지 부분에 이제 보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만약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출할 때 토지에 대해서 제출하겠다.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많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매매가 있으니까 매매에 대해 체크를 하시고 확인 설명 근거 자료가 역시 똑같이 나오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부분이 등기권리증보다는 요즘에 이제 등기사항증명서 이제 등기부겠죠. 요거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은 없겠죠. 토지니까 대신 지적도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요 네 가지에 대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확인설명 근거 자료로 제출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파주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 토지가 군사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소유자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군사 동의가 안 되는 지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토지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화재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인한테 이거 여기 토지 이용계 확인원을 보니까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반경 몇 킬로 내 500m 이내에는 되게 행위가 제한을 꽤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는 이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더 이제 보시면 되고 이번에 레포트 제출할 때는 요 정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요 요구사항은 특별히 쓰지 않고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뭐 건축물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이나 개업 공인 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와 실제 거래가격 신고 의무 유의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기재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되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죠. 요거 토지에 대해서 소재지, 면적, 지모 이건 뭘 보고 오겠습니까? 물론 뭐 현재 가서 보고 이제 현황을 보고 오겠지만 이건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정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또 그걸 중개하고자 할 때 그 토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공부상 지모, 실제 이용 상태 이런 거를 토지 대장을 통해서 보시면 이 내용은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보시면 된다 그랬죠. 아까 위에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표시해서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누군지 이 부분에 여기 표시를 하시고 소유권 위에 권리 사항입니다. 뭐 단순하게 뭐 여기에 이제 근저당이 하나만 있다. 그럴 경우에 하나만 딱 쓰고 얼마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다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근저당이 여러 개 있다. 땅이 클수록
아무래도 이 근저당 잡힌 금액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걸 다 쓰기 어려우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여기다 별첨, 여기다가 이제 토지에다가 별첨을 하는 거야. 별첨을 쓰시고, 그리고 소유권 별첨에다가 소유권 외 권리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내용이 쭉 있는 걸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이 얘기가 되지. 만약에 그냥 하나만 딱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간소하게 해서 등기부를 제시하니까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있는 사람을 쓰고 왜 몇 건이 있다 하고 채권 최고 금액이 총 금액 합계가 얼마다, 요거 정도를 여기다가 표시하시고 별첨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등기부를 제출하니까 채권 최우선순위 있는 게 어떤 근저당인데 이거 외 몇 건에 대한 소유권 외 권리사항이 있고 그거의 채권 최고 금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그냥 쓰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다가 별첨하고 별도로 전체적 순위별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토지는 더 그와 같은 부분이 나오고, 전에 이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칸이 좁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우선순위 있는 사람 그거 외에 채권 최고금액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는데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사항과 소유권 위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요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요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뜨시면 거기에 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어떻다, 용도지구 어떻다, 용도구역이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다 이게 기재가 돼 주셔야 원활한 확인 설명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 군 계획 시설, 요거는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을 보면은 도시 군 계획 시설 위반 중 하는 이런 부분이 별도로 표시가 돼요. 그런 경우에 그거는 별도로 그 도시가에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혹시 이 땅에 대한 도시 군 계획 시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있다, 여기 도로 계획이 어떤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토지는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계획이 시설이 있는데 나는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을 허가를 못 받는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중개업자에게도 매우 커다란 손해배상 대상이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중개업 하시는 분이 확인돼서 설명할 때 미리 다 알아보시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 신고구역 여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않냐, 이거는 토지이용계 확인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하고, 아니다 그러면 표시할 필요 없고, 이게 토지 투기지역이냐, 또 주택 투기지역이냐, 투기 가열지구냐, 요거는 이제 또 거기에 관련돼서 다 같이 나오니까 그 사항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요것도 역시 이 도시 군 계획 시설과 같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해당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이게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밖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사항 이거 말고 그 지역에 따라 특별히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이 내용을 알아요. 만약에 어떤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사항, 중개업자는 이 내용을 알아. 근데 매도인도 몰라, 매수인도 몰라. 근데 중개업자는 알아. 그래서 단지 이 내용이 알려지면 계약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계약을 위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모른 척하고
만약에 그냥 했어. 그렇게 될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가서 매수인이 이에 대한 이제 그 태클을 들어오고 손해배상이 문제 오면 되게 시끄러워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물론 중개업자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선이냐 악이냐 부분에 대해서 그걸 증명할 사람이 이제 매수인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모습 속에서 만약에 이 중개업자가 아는 모습으로 밝혀진다면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밖에 아무래도 이런 토지를 중개하는 중개업자들은 지역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괜히 계약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어떤 내용이 있는 것들에 대해 문제가 생기고 갖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 기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 도로와의 관계, 뭐 특히 더 중요하겠죠.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이제 이 토지가 그게 도로가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이런 건 현장을 다 가봐야만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고 접근성이 용이하냐 불편하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이 토지의 주변에 버스 정량이 어떤 게 있는데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다 그 소요 시간은 도보냐 차량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하철역이 이 현재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냐 쉽게 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파주예요. 파주 이제 강탄 지역인데 강탄 지역에서 지하철역 가장 가까운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금천역 아니면 여기 삼성역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것만 금천역이다. 여기서 차량으로 한 20분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호 시설이 있냐 뭐 여기 이제 용미리 지역 같은 경우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고 공동묘지 쓰고 또 뭐 벽제 화장터 주변에는 여기 벽제 화장터가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전 금액은 금액대로 써주시면 되고 개별 공시가 공시지가 나와 있는 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 여기 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뭐 다 나왔겠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과 토지와는 틀립니다. 부분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취득세, 등록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주택과 커다랗게 주택과 토지 그리고 일반 건축물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 뭐 농지에 대해 토지는 또 농지에 대해서 뭐 약간 이 세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커다랗게 주택과 토지 비주거용 건물 이렇게 분리해서 보신다면 주택은 6억 이하의 주택이냐 또 6억에서 9억 이하의 주택이냐 또 9억 초과 주택이냐 이 세 가지로 분리해서 나누고 각 주택에 대해서 전용 면적이 85헥의 초과냐 아니면 그 밑에냐 요거에 따라서 분리가 되죠.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거기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거는 1.1%고 또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1.3%, 또 6억에서 9억을 초과하는 거에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해서 국민주택 규모는 2.2%,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2.4%, 9억 초과는 국민주택 규모는 3.3%,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3.3%, 그 초과는 3.5%. 이렇게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나오죠. 토지는 근데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세가 4%고 농어촌 특별세가 0.2%, 지방교육세가 0.4%. 그래서 이 토지를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그 세금이 4.6%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건 세법에 나온 부분이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건 찾아보시면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나온다 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 있는데 이제 이건 흔치는 않습니다. 뭐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 토지에 대해서 뭐 그 저기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지역의 특수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안 좋은 그런 전설적인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개업 부동산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이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서는 여기선 이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 실비 또 개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이 중개 보수에 대해서 뭐 별도 수업을 안 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연월일 모든 거에는 계약서를 쓰거나 중개대상 확인서를 쓸 때 연월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연월일은 여러분이 레포트를 제출하는 그 날짜를 쓰시고 여기에 이제 매도인은 누가 되겠어요? 등기부상에 있는 주인이고 매수인은 여러분 중에서 임의의 한 명을 선정하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개업공유중개사는 바로 여러분이 개업공유중개사를 생각하고 뭐 그러면 여기 등록번호도 없고 명칭도 없고 소재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런 거 그냥 놔두시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임의로 등록부 아무렇게나 쓰시고 사무소에도 그냥 여러분 편하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당연히 이 토지의 주인이고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쓰셔도 돼요. 지금은 그 사람의 이름만 쓰면 돼. 이름만. 매수인도 뭐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이름만 쓰세요. 그리고 개업공유중개사 여러분도 이름만 쓰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서 토지까지 봤고요. 이제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마지막으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뭐 흔치 않은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냥 대충 뭐 이미 3번에 걸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시고 내용은 3번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 또한 여기도 이제 듣기사항 기본이고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이다 보니까 여기도 뭐 토지대장은 기본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 기본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이건 지적도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강업재단 같은 이런 거라든지 공장재단인데 규모가 큰 부분들은 임야도가 있을 필요도 있어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니까 그거 보시고 이게 이제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표시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기본적인 사항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거 임목이냐 강업재단이냐 공장재단에 따라서 소재지 뭐 현재 이 소재지가 어딘지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 쓰시고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칸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뭐 내용이 이렇게 아까보다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걸 다 못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만약에 대표를 하나만 쓰고 왜 별첨 해가지고 이제 별첨 용지에 이 내용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에 여기다 쓰면 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연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명이다, 뭐 15명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럴 경우도 여기다 다 못 넣으니까 여기다가 소유자 대표 한 명 누구 넣고 한 명을 넣고 왜 몇 명 별첨. 그래서 별첨을 별첨 1, 별첨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충 이 부분을 표시해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그 생육 상태인데 이제 이런 거는 참 재단 목록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표를 하나 두시고 그래서 별첨으로 이제 별첨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임목의 생육 상태는 뭐 나무가 어떻게 일일이 그걸 가서 다 봐야 되는데 뭐 비전문가가 봤을 때 임목의 생육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통상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사진 별첨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 부분이 물론 가서 보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임목의 생육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사진 몇 카트를 찍어서 여기다 별첨 해가지고 사진 첨부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런 임목이라든지 공장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특이하게 들어갈 내용들 그런 걸 넣는 건데 뭐 요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래 예정 구매 개별 공시지가 뭐 부분에 있고 근데 여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세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이외에 나머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걸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금 계산하면은 전체적으로 될 것 같고 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사항도 뭐 아까 토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도 역시 뭐 지금 중개보수가 얼마 할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이걸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월일은 이 레포트를 제출하는 날 그리고 매도인 임대인은 등기부상에 있는 사람 매수인 임차인은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아무나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이 서명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 날인데 원래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걸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대충 사인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은 레포트 제출이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나중에 여기다 도장을 찍고 서명 날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름만 쓰고 이름 쓰고 또 매수인도 익명의 이름을 쓰고 공인중개사 요거는 레포트를 제출하는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4가지를 종류를 봤습니다. 이 4가지 종류를 봤는데 작년까지는 뭐냐면 건물에 있는 거 하나와 토지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 2가지를 제가 제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배들하고 수업할 때. 근데 좀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참 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지금 4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이 편한 거 하나 결정을 해서 주택이든 아니면 또 비주택이든 아니면 토지든 거기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하나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레포트를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요약 정리하는 내용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요약 정리 부분을 내면서 이 레포트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이 수업을 듣고 작성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뒤에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쭉 표시가 있어요. 내용이.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기에 이제 다 있는 것이고 또 그래도 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교재 페이지 300페이지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300페이지서부터 363페이지까지 이제 거의 이 내용인데 한번 중간중간 하시면서 모르시면 이 교재를 보고
또 그래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저한테 별도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은 이제 부동산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수업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과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실무적인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 수업을 듣고 또 바로 또 여러분이 이 레포트를 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여러분이 레포트를 이제 2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19일 날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레포트를 아무래도 일주일 26일까지는 레포트를 이제 제출하는 걸로 제가 이제 구도를 볼 것이고요. 26일 날 수업을 하면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그 레포트가 계약서 양식을 또 여러분한테 드려요. 그 계약서 양식대로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여러분이 해서 12월 초에 이제 또 그걸 제출하는 이런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 레포트 양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니까 요 중에 하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여러분이 아무나 어떤 부동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토지용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직접 조사하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계약에 대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